반갑습니다. 론쌤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금리, 환율, 그리고 전쟁까지. 주식하면서 금리 튀고 환율 튀고 전쟁 터졌어. 물론 코스톨라리는 뭐 포성에 주식을 사라.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뉴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굉장히 살벌해요. 요즘 왜 이렇게 전쟁 뉴스가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도 않고 저러고 있고 더 확대가 되고 있죠. 하마스랑 이스라엘 싸우다가 이제는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까지 번지고 여하튼 전쟁 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환율이 뭐 이제 1,400원 장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금리가 지금 뭐 4.67 미국 장기 기준으로 아주 그냥 2, 3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의 매크로 지표를 보여주면 그날은 다 지구 멸망의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험악한 매크로 상황입니다. 매크로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지금 뭐 나스닥이 됐던 하다못해 코스피도 최근에 좀 빠졌지만 그래도 의외로 좀 버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리를 해보죠. 일단 이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 하면서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의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때 유아인이 한국이 이제 부도 났는데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캐릭터 역할을 했는데 이때도 1,400원 찍었습니다. 거의 2,000원까지 갔죠? 지금 1,400원하고 그때 1,400원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 1,400원이 한 3번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번하고 22년 때하고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도 있었구나. 그렇게 한 3-4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지금 힘든 상황이죠. 왜? 달러 환율이 뭐 때문에 오르고 있어? 이때는 우리나라 사정으로 오르고 있었잖아요. 특히 외환위기는 달러가 강해지지 않고 엔화도 약해지지 않고 유로화도 그대로인데 혼자 환율이 튀면 이거는 도망찬데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달러 빼고 다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만 빠지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절대값이 1,300원, 1,340원, 1,350원 이럴 때까지는 뭐 우리만 빠지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지만 1,380원을 넘어가고 1,400원은 장중이라고 찍고 하니까 이거 절대값이 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그 1,400원 찍었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죠. 22년 9월입니다. 22년 9월. 그때 9월이 되기 전에 정확히는 8월이 되기 전에 아마 매크로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죄송합니다. 잘 못 적었다. 피보트였죠. 연준이 이제 금리 이렇게 올리면 경기 침체할 거니까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게 22년 7월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도 야무졌죠. 꿈도 야무졌지. 그거 올린 거 가지고 피보수 꿈을 꿨다니 지금 생각하면 염치가 없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때는 다 피봇의 이야기 기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CPI가 미친 듯이 뭐 9.1을 찍고 8월달 잭슨홀에서 준비됐던 연설문을 찍고 5분 만에 새로 쓴 그리고 새로 쓴 것까지는 좋은데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장이 경제적 고통이 따를 거라고 아예 선전포고를 때리지 않습니까? 피봇의 기대감이 다 죽는다. 다 죽어라로 바뀐 거지. 그러니 기대가 높았다가 너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1,409원 이거는 장중이 아니고 장마감입니다. 9월 22일 날 1,409원을 넘겨서 그냥 아주 박살이 났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는 여름인데 에어컨 안 켜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등골이 서늘해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금리 인상 정도가 아니라 빅스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이언트 스텝을 그러니까 한 번 0.75씩 올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 맞고 우리도 올렸지만 미국은 아예 제로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기가 다른 데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견딜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그 정도 못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 간극이 발생하는 거죠. 같은 방향인데 같은 인상의 방향인데 미국은 이렇게 갈 것인데 우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만큼 차이 나는 것만큼 환율에 녹아드는 거죠. 환율에 녹아드는 거지. 그러면 2년 전에 1,400원을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 기준으로 넘겼을 때 어떻게 됐던가라고 보면 재밌습니다. 1,400원을 찍을 때까지는 외국인들 계속 팔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빅스텝을 밟다가 자이언트를 밟으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 글로벌 경기가 작살을 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나마 미국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여유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 미국은 좀 둔화되더라도 다른 데는 거의 침체로 들어가고 실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럼 한국은 글로벌 경기에 아주 예민하니까 아주 그냥 작살이 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한국 주식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팔아야 됩니다. 팔고 그리고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때 이미 22년 3월 이후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적자로 돌아서가지고 적자폭이 점점 커졌죠. 22년 초에 환율이 한 1120원 정도 됐었는데 요때 찍고 10월 달에 최고가 143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400원은 처음 남긴 날이 9월 22일이고 10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1439원이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우리나라 실제 무역 적자폭은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코스피가 2150까지 아주 그냥 작살이 났던 아픈 기억이 납니다. 아픈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거는 막상 딱 1,400원을 넘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매수 전환이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워낙 이제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도 역사적 저점이었어요. 30 지금이 34 정도 되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높은데 10이나 34나 그 30은 완전 역사적 저점이고 34도 평균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유리하죠. 그때는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었을 때야. 무역 적자가 23년쯤 돼야 돌아오잖아요. 그 중국이 반도체 안 팔려가지고 22년 때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 10몇 개월간 계속 적자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반도체도 좀 돌아오고 있고 그 수출 흑자되는 거 다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이런 건데 반도체가 대부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한동안 사이클을 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상황이 조금 낫죠. 앞으로 한국 수출이 조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을 봐야 되니까 1,400원을 넘어가면 2년 전에는 오히려 매수 전환을 좀 했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뭐 4.8을 찍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작년 연말에도 우리 한번 빠져가지고 바닥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후행 PBR 기준으로 0.85배, 2155까지 빠졌었거든요. 참 지금이 2600 그래도 뭐 지키고 저 하는데 올해 초에도 그 글로벌 코스피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 올해 초는 2510이었고 2150은 이제 22년이니까 그래도 그때 이후로 바닥은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밸류업도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정리를 좀 하면 1,400원 넘어가면 한국의 경기 사이클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고점 찍고 내려가려고 할 때가 아니면은 시장이 지수 기준으로 20몇 프로 빠지고 하는 그런 깊은 조정은 사실상 별로 안 왔다. 그 배경으로 깔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도 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00원의 환율은 이제는 좀 사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1,400원까지 갈 때까지는 팔아야 될 요인이지만 1,400원을 막상 찍었을 때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는 1,400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산 건 아닌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사다 보니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거죠. 반도체 때문에 경기가 조금 더 돌아오고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평소보다 좀 작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금리가 4.8을 넘어버리고 환율 1,400원을 깔끔하게 넘기고 하면 올해 초 0.85배까지 떨어졌던 걸 지금 계산하면은 2,510까지도 떨어졌으니까 여차하면은 2,500까지도 열어는 둬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2,500이 다가오면 그때는 그 매수 관점에서 봐도 좋다는 거고 사실 지금도 2,500을 그렇게까지 염두할 것까지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그건 뭐 지켜보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환율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 얘기를 해서 20원을 떨궈 놨죠.
뭐 거의 파월급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나왔고 오늘 이창용 총재 입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틀 만에 뭐 사실 오늘 다 빠진 거긴 하죠. 이틀 만에 한 20원이 빠졌습니다. 거의 파월급이긴 한데 그리고 다행스럽게 일본 외무성에도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150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154를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구두 개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본 엔의 강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160, 170까지 갈 생각도 아닐 거는 같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환율은 일단 저항이 부딪혔어요. 일단 저항이 부딪혔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최소한 상승세가 꺾였다. 환율이 피크아웃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제 조금 좋아질 것이고 그게 아니면 2,500까지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이 노르웨이 같은 국부펀드 아시죠? 그 주식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어요. 일단 중국에 파란 거를 좀 사야 되는데 한국이 뒤늦게나마 밸류업을 한다고 하니 그걸 좀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면 이제 환차 손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사는 것 같기도 해서 우호적인 뉴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죠. 덩치가 크니까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반도체 업종의 이제 그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것들이 이제 꾸준히 상승되고 있어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이게 한 번 흐름 타면 이게 돌리기가 힘든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번에 하방이 좀 깊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리고 나면 비례해서 상방 사이클도 꽤 될 것 같은데 뭐 HBM 같은 그런 것만 가던 때는 삼성전자가 부진을 했다가 이제는 삼성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낸드라든지 뭐 이런 램 부분에서도 이제 가격 상승이 공식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걸 근거로 올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합을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일단 한국이 일단 수출이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반도체가 전환을 넘어서 확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는 거라서 크게 뭐 무너질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섹터에서는 수익 실현의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무너지진 않지만 그런 종목이나 섹터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어제 우리가 그 두 눈으로 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늦춰가고 또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것 같고 전쟁 때문에 유가도 다시 올라가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동결을 계속 하는 게 아니다. 인상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라고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알아먹을지 모르. 한국은행이 그 심지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선진국끼리면 모르겠는데 우리랑 미국이랑 금리 차가 환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아예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귀찮은가 봐. 이거 좀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의 상황에서 0.8이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80%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과 같이 갑니다. 유럽하고 우리나라 금리의 상황에서는 0.99예요. 쉽게 말해 99%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로존이 뭐라고 있습니까? ECB가 뭐라고 있어요?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인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 상황 보면 인하를 해야죠. 근데 두 가지 걱정이 있죠. 첫 번째 가계부채 또 자극할까 봐. 그거는 한도를 쪼아가지고 이제 막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걸로 한도를 쪼고 있죠. 어쨌든 금리는 유럽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이 아직 인플레를 완전히 잡았다고 하기도 힘든데 물론 스위스 같은 데는 마이너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스위스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ECB도 한 6월부터 인하 가고 연준도 한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3월은 아니더라도 한 올해 3번 정도는 인하할 거라는 게 이제 올해 초 베이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되돌려진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금리를 참고하려면 유럽 거를 보는 게 맞다. 준비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하얀색이 환율이에요. 그리고 그 22년 그때 한창 떨어지던 코스피입니다. 자, 어느 순간 뚫고 나니까 급등을 하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었고 8월달 잭슨홀이 있은 이후부터 환율이 요때쯤 한 1,300원이었던 게 1,400원이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랬더니 코스피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나죠. 그랬는데 막상 1,400원을 찍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연말 돼서 다시 좀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면서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같이 끌려 내려간 기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되니까 저가매수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사과값이 비싼데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경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그중에 올라간 거의 30%의 기여도는 다 이제 과실류, 뭐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주로 이제 과일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이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사과라면 경북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 사과가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위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또 위로 올라가면은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의 땅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배 면적이 준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사과를 다 먹는 것도 아닌데 사과의 공급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과는 재밌는 게 바나나 이런 것들이야 그냥 바나나 통째로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사과는 뭐 과즙으로 만들었던지 이렇게 가공을 한 건 괜찮아. 주스라든가 가공을 한 건 수입이 되는데 그냥 사과 그 자체로는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줄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야지. 사과가 오른다고 금리 올 것 같으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금리 계속 올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과값이 높아져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개간해가지고 사과를 많이 농사를 지어서 사과값이 폭락을 하면 그것도 그 사과 농장 구제해야 된다고 또 재정 풀어서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재정이 또 물가를 받치고 있죠. 그러다가 또 사과 망했다 해가지고 내년에 사과를 또 아무도 농사를 안 지으면 또 사과가 폭발하니까 또 금리를 올려야 돼. 왜 그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의 가격 이런 것들은 유통을 좀 줄이고요. 유통의 복잡성을 줄여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줄이든가 아니면 뭐 수입을 해야지 뭐. 사과가 없다는데 뭐 그럼 사과를 수입해야지 뭘 어쩌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사과랑 대신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참 보고 있으니까 기자들도 사실은 그런 게 듣고 싶지 않았나? 약간 이제 왼쪽 언론에서 이게 다 정부의 잘못으로 사과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고 말을 하는 총재가 하면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물가를 자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에 유도 신문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넘어가실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이념을 떠나서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과로 대표되지만 지금 전 세계 이제 가뭄이라든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코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예전에 비해 한 6배 정도까지 이 초콜릿 이러다가 나중엔 못 먹지 않을까? 1,500원 하는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이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커피하고 코코아 가격은 이제 장난 아닌 상황이기도 하죠. 이거를 금리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